지 보셨죠, 그죠? 오늘 오전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18일 월요일 날 이 장소에서 이 시간에 만나면 될 것 같고, 시험 범위는 중간고사 이후부터 제가 최종 강의하는 부분까지.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어쨌든 다음 주까지 진도를 최대한 많이 나가고, 그리고 나서 아마 동영상을 통해서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 마무리 강의를 올리면, 네, 그렇게 해서 아마 그러니까 그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에 관한 동영상은 이번 주 일요일 정도까지 아마 올라갈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시간을 가지고 마무리 부분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될 테고, 그리고 이제 교재를 보자면, 그러니까 PPT와 교재 어쨌든 8장까지 여러분들이 다 마지막 장까지 쭉 읽어주세요. 그래서 뭐 이미 다른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두꺼운 책이 아니니까 한 학기 동안에 책 한 권은 여러분들이 다 읽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교양을 쌓는 교양 수업이니까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시험 형식은 중간고사와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뭐 조금 단순한 선다형이라든지 단답식 플러스 뭐 개념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에세이, 논술 형태의 시험 문제 하나, 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될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뭐 제목이 자본주의, 뭐 자본주의 발전, 설탕, 비만, 이런 약간 층위가 다른 개념들이죠. 자본주의라고 하는 굉장히 큰 구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설탕이라고 하는 우리의 먹거리, 그 다음에 이제 비만이라고 하는 건강과 관련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해보도록 하고요. 그거를 하기 전에 제가 사실 PPT에다가 이 동영상을 넣은 줄 알았더니 오늘 보니까 빠져 있더라고요. 제가 초가공식품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조금 설명을 붙이고 이 동영상을 같이 볼 예정이었는데, 오늘 확인하다 보니까 어디선가 해간 뭐 약간 제가 다시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빠져나가서 먼저 동영상을 하나 같이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네. 라면, 빵, 아이스크림, 과자, 시리얼, 햄, 탄산음료 등등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접하는 음식들입니다. 하지만 맛있게 잘 먹으면서도 왠지 내 몸을 해치는 것 같아 찜찜한 기분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공식품은 정말로 우리 몸에 안 좋은 것일까? 그런데 알고 보면 가공식품이 아니라 초가공식품이 진짜 문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공식품은 무엇이고 초가공식품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공식품은 몸에 안 좋은 것이고 그래서 가급적 멀리해야 하는 것이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슈퍼나 마트에 파는 식품들 중 처음 나온 그대로의 채소, 과일, 해산물, 고기 등을 제하고 나면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거의 모든 식품들은 모두 가공된 식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왠지 건강에 좋을 것 같은 두부도 콩으로 만든 가공식품은 장건강 생각해서 일부러 찾아먹는 치즈나 요거트도 우유로 만든 가공식품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가공식품이란 원재료를 가공해서 만든 모든 식품을 아우르는 말로 라면이나 과자, 탄산음료, 햄 등 우리가 흔히 가공식품으로 생각했던 그 음식들은 알고 보면 초가공식품이란 사실입니다. 사실 식품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그중 첫 번째는 가공하지 않거나 또는 가공을 최소화한 식품으로 과일이나 야채, 견과류, 계란, 생선 등과 함께 냉동 과일이나 냉동 생선, 고온 살균 우유, 100% 과일 주스 등이 바로 여기에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가공된 유리 재료로 참기름이나 들기름 같은 기름, 버터, 식초, 설탕, 소금 등 가공하지 않거나 가공을 최소화한 음식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재료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가 바로 가공식품으로 혼재한 고기나 치즈, 밀로 만든 수제빵, 설탕에 절인 견과류, 맥주나 와인 등이 가공식품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 가공식품은 무조건 몸에 안 좋은 식품이라기보다 잘만 골라 먹으면 우리 몸에 좋은 음식들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초가공식품으로 초가공식품에는 일반적으로 집에서 음식을 만들 땐 잘 쓰지 않는 화학물질이나 착색제, 감미료, 방부제 등이 들어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밀가루와 물,
소금, 이스트로 만든 빵은 가공식품이지만 여기에 유화제나 착색제가 들어가면 초가공식품이 되는 것이고 플레인 요거트는 채소 가공식품이지만 여기에 감미료나 방부제, 착색제를 넣으면 초가공식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가공식품은 가공이나 채소 가공식품에 맛이나 향미, 첨가제 혹은 오래 보관하기 위해 방부제를 넣어 한 번 더 가공한 식품을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식품 첨가물이 그리고 우리 몸에 안 좋은 들어간다는 영향을 얘기죠, 끼치는 그죠? 것이 바로 이 초가공식품으로 과자나 음료수, 드레싱, 소스, 햄 등이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지난해 영국 BBC의 한 방송에서 크리스 반 플래켄이라는 박사가 한 달 동안 초가공식품만 먹는 실험을 했는데 그 결과 초가공식품을 적게 먹은 사람보다 하루 500칼로리 이상의 열량을 더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래서 한 달 만에 몸무게가 7kg이나 늘고 동시에 수면 부족, 소화불량, 나른함, 변비, 치질까지 겪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초가공식품에는 일반적으로 설탕이나 나트륨, 트랜스지방, 포화지방이 많고 열량이 높은 대신 식이섬유와 다른 영양소가 적게 있어 이를 장기간 먹게 되면 심장 발작이나 뇌졸중 등의 발병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가급적 초가공식품은 멀리 신선한 재료로 직접 만든 음식을 가까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요즘 같은 세상에 초가공식품을 아예 안 먹고 살 수는 없으니 먹게 되더라도 현명하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당류가 높은 간식을 먹을 때는 당이 없거나 낮은 차를 함께 마시고 햄이나 베이컨은 끓는 물에 데쳐 먹고 두부나 단무지는 찬물에 담가 씻어 먹고 식빵은 오븐이나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는 센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좀 전에 동영상을 먼저 보여드린 것은 우리가 먹는 먹거리라고 하는 게 점점 상품이 됐죠. 아까 여러분들이 역사적 상상력을 활용해서 본다면 한 100년 전에 사람들은 어떤 것들을 먹고 살았을까? 그래서 아마 되게 집에서 밥 먹고 그다음에 텃밭에서 채소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먹고 아니면 봄이 되면 봄나물, 냉이 뭐 이런 것들 캐다가 나물 해 먹고 그리고 때때로 뭐 닭을 잡아서 혹은 달걀을 가지고 뭐 이렇게 먹겠죠. 이런 음식들, 이런 먹거리들은 아까 네 가지 분류, 이 유튜버에 따르면 네 가지 정도의 먹거리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음식에 속할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 비가공식품 혹은 자연식품이라고 분류한 것 안에 들어가겠죠,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먹는 것은 물론 우리는 밥도 먹지만 다양한 이제 가공식품 혹은 초가공식품을 상품화된 그런 것들을 마트에서, 시장에서 쿠팡으로 혹은 뭐 배달을 통해서 먹게 된 거죠. 그 안에는 워낙 있었던 뭐 쌀이나 곡물이나 채소뿐 아니라 그것을 재료로 사용해서 식재료로 사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가공을 거치는 것이고 특히 초가공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식품 첨가물, 예컨대 색깔, 향 이런 것들 인공적으로 낼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입맛에 이렇게 잘 매력적으로 다가오도록 이렇게 이제 음식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큰 사회 변화, 전통적 혹은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 혹은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품화, 커머디피케이션이라고 하는 큰 변화의 반영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설탕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우리의 어떤 음식 문화를 바꾸게 되는가 이런 약간의 역사적인 고찰과 더불어 그것이 이제 어떻게 실제로 가공식품이라고 하는 것의 전환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고 더 나아가 이제는 단순히 그러니까 설탕은 일종의 먹거리 보조제이기도 하고 또 일종의 그 가장 초기 형태의 식품
첨가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관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유용한 다른 화학적 어떤 보관 보존제 같은 것들이 잘 개발되지 않았을 때 설탕은 보존제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 무슨 무슨 생강청 뭐 이런 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설탕 엄청 붓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생강을 보존하고 냉장고에 넣지 않아도 상온에서도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뭐 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설탕이라고 하는 굉장히 우리 입맛을 매료시키는 단맛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것의 거시적 역사와 우리 몸 관계를 좀 들여다보려고 해요. 이 두 번째 인용문은 익숙하죠, 그죠? 여러분들, 그죠? 중간고사에서 지겹게 봤기 때문에 그냥. 시드니 민츠라고 하는 역사 인류학자 이런 사람이 설탕과 권력이라고 하는 책을 썼다고 그 전에 소개해드렸었고 방학 때 되면 한번 들여다보면 굉장히 재미있어요. 일단 뭐 재미있는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사례들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설탕이라고 하는 것이 자본주의로의 전환 그리고 그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노동 과정 이런 것들을 바꾸었는가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있는데 일부 좀 인용을 해볼게요. 이제 거시적인 변화. 하나는 자본주의가 막 태동하던 1650년 이후로 설탕은 호사품과 희귀품에서 벗어나 영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에서 일상적인 필수품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이 책을 보면 나오지만 설탕은 굉장히 아마 설탕이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도 많이 있었죠. 아마 우리 같으면 조청이나 엿 같은 것들을 단맛을 내는 데 사용했겠지만 설탕은 굉장히 좀 낯선 그런 식품이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설탕이 알려진 유럽이나 중동 지역 이런 데서는 설탕은 굉장히 귀한 것이기 때문에 약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아니면 귀족들이 특별한 맛을 내는데 사용하는 굉장히 희귀한 그런 식품이었죠. 그러다가 점점 더 일상적인 필수품이 되기 시작하죠. 왜? 이제 그 유럽의 기업가들이 적극적으로 사탕수수나 이런 것들을 식민지 지역에 재배하게 되면서 대량 생산하게 되면서 이제는 값싼 그런 먹거리가 된 거죠. 설탕 소비의 증가는 서양의 발전. 이 자본주의 발전은 보통 유럽에서 시작됐다고 얘기하죠. 혹은 영국을 비롯한 이런 중심 국가 그리고 그 지리적 팽창 전 세계를 이렇게 이제 영국 대제국 안에 포함시키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그 전에 네덜란드라든지 이런 국가들, 포르투갈 이런 국가들이 식민지를 놓고 열강들이 경쟁을 하던 시기가 있었죠. 그죠? 어쨌든 이런 서양의 어떤 사회적, 경제적, 지리적 팽창 또 그것을 발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적어도 서구인의 맥락에서 본다면 발전과 함께 했고 설탕의 대중화는 소위 호사품의 이런 식으로 일상 필수품으로 변해버린 것들 가운데 두 번째 것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담배가 마찬가지로 약으로 사용되기도 굉장히 귀한 기호품이었는데 지금은 뭐 이제 담배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이제 뭐 금연이 굉장히 전 세계적인 문화가 됐지만 어쨌든 담배 그다음에 이제 사실 먹거리를 보면 설탕이 처음이겠고 이런 현상은 처음에 네덜란드 그러니까 영국이 세계의 헤게모니 국가로 등장하기 전에는 네덜란드가 굉장히 강력한 자본주의 세계 체계의 중심부 국이었죠. 중심을 두고 있던 세계 자본주의 생산 증대를 전형적으로 보여줌과 동시에 또한 그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한참 뒤에 가서 1800에서 자본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18, 19세기에 들어서고 특히 영국이 이제는 세계의 중심부 국가가 되고 영국의 노동자들이 영국의 어떤 제국적 국제 분업 구조 전 세계를 아우르고 특히 설탕과 관련해서는 카리브해 이런 지역에 설탕의 대량 생산 시스템을 만들면서 잼이
의도치 않게 잼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식품이 되었고, 특히 노동자들에게는 그랬다. 뭐 이게 이제 굉장히 값싼 그런 고칼로리의 식품을 먹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책의 다른 부분에 보면 차와 설탕, 차와 설탕이 쌍으로 대량 소비를 하게 돼요. 차는 인도 같은 지역에서 대규모로, 역시 식민지, 영국의 어떤 제국주의 안에서 차를 대량, 그 차도 굉장히 귀한 중국에서부터 비롯된 또 가공해서 홍차를 만든 그런 영국인들에게는 굉장히 귀한 음료였는데,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대량 생산이 되고 기업화되고 상품화되면서 영국의 노동자들도 누구나 차를 마실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그 차에 설탕을 듬뿍 넣고 빵 한 조각을 아침으로 먹고 공장에 가서 하루를 버티는 이런 이제 소위 말하면 노동자의 음식이 되죠. 자유무역은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 뭐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이제 자국의 산업 보호하기 위한 보호 정책, 보호 무역 정책 같은 걸 많이 펴게 되지만, 이제 세계 정말 최고의 경제 대국이 된 영국이 자유무역을 강조하게 되죠. 독일 같은 데서 반대하지만, 왜냐하면 그 자유무역 시장 이런 걸 통해서 교역한다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영국에게는 더 경제적인, 기업인들에게는 이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부 지역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공장, 뭐 생산 지역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체제를 작동시키는 중요한 엔진이기 때문에, 자유무역은 이 시기에 잼 공장들의 발생과 번영을 가능하도록 했다. 설탕 관세 폐지. 그래서 이제는 막 일부 유럽 지역에서 설탕 가공 공장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카리브해에서 일정한 단순 가공이죠. 설탕을 정제한, 그죠? 사탕수수를 가지고 백설탕을 만들기도 하고 흑설탕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 정제한 것을 이제 들여오는데, 국가의 관세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방해하는 거니까 자유무역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관세의 폐지가 이루어지고, 당연히 설탕값, 소비자들의 설탕 값은 내리겠죠, 그죠? 그리고 설탕값이 내리고 설탕량이 풍족해지면서 잼은 실제 무게의 거의 50 내지 60%가 설탕으로 이루어지게 됐다. 그러니까 잼이라고 하는 건 설탕 플러스 뭐죠? 그렇죠, 과일이죠. 포도, 딸기 뭐 이런. 그래서 그런데 이제 과일 값보다 설탕 값이 더 싸지는. 그래서 과일을 좀 늦게 집어넣고 설탕을, 되게 이제 제철에 과일이라고 하는 것을 오래 보관할 수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과일에다가 설탕을 듬뿍 넣어서 그것을 이제 잼을 만들어서 1년 내내 먹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노동자들의 삶에 중요하게 되겠죠. 그죠? 노동자 계층에게는 잼이 한때는 후사품이었으나 이제 필수품이 되었고, 보다 값비싼 버터의 대용물이 되었다. 버터는 아까 그 동영상에서 보면 비가공식품이었던가요? 아니면 가공식품이었다. 하여간 뭐 이제 굉장히 단순 가공을 한 우유를 가지고 만든 가공식품이겠죠. 그죠? 사실은 버터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조건들, 젖소가 있어야 되고 우유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가격을 대폭 낮추기는 어렵겠죠. 그죠? 오늘날처럼. 그래서 이제 빵에 버터를 발라 먹는 그런 문화에서 버터보다 그냥 잼이, 왜냐하면 잼이 더 싸니까 노동자들이 이제 점점 잼을 설탕 대용물로 사용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이렇게 적고 있어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른 시대지만 20세기를 이렇게 대입해서 볼 수 있는데, 설탕과 그 부산물들은 음식을 마련하는 시간을 절약해 준다는 강점과 함께, 왜냐면 빵을 집에서 구워서 설탕을 발라 먹으면 되니까, 더 나아가서 점점 많은 가구들이, 서양의 얘기죠 물론, 빵을 집에서 굽지 않고 빵을 사다가 잼을 발라 먹는 그런, 이제 오늘날의 그 20세기 중후반에 이런 그 여성의 노동 참여라든지 이런 거 관련돼서 이렇게 좀 비교할 수 있는, 일종의 유비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공장 체제 때문에 노동자 계급의 입맛에 아주 각별하게 다가갔을 것이며, 그렇게 번 시간에
여성들과 아이들이 싼 임금에 힘을 소진하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으리라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 같다. 집에서 빵을 굽는 일은 점점 줄어들었다는 것은 연료와 시간이 많이 든 전통적인 요리 체제로부터 우리가 지금 편의식이라고 부르는 convenience eating이라고 부르는 것을 향하여 진행한 변화의 대표적인 예였다. 설탕 절인 보존 음식들은 끓이거나 냉장을 시키지 않아도 무한히 오래 보관할 수 있으며, 무한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값도 싸고 어린아이들에게도 인기가 있으며 아이들이 좋아했겠죠. 아마 단맛에 대한 어떤 이런 욕구는 굉장히 거의 모든 동물들 혹은 유기체 안에 이렇게 좀 생명체 안에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열량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데 도움이 되고 생존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은 영국 사회의 근대화 과정에서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었다. 그래서 이러한 영국의 자본주의 발전이라고 하는 거대한 변화 과정에서 구체적인 어떤 노동의 영역, 그 다음에 음식의 영역의 변화가 설탕으로부터 추동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 이런 것들. 사실은 20세기 중반에 미국의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확 높아진 데는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런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남자들이 다 군대에 가게 되고 공장을 돌려야 되고 이제 다양한 이제 산업 활동들을 물론 이제 군수 산업과 밀접한 것들이 가장 중요하긴 했지만 일상적으로 뭐가 돌려야 되는 공장 이런데 여성 노동자들이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특히 이제 2차 세계대전에 미국의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난 후에 그때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아이를 먹일 것인가. 이제 그때 등장한 것이 소위 말하면 통조림 음식들. 여러분들 혹시 그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통조림 음식 가운데 캠블이라고 하는 회사에 캠블 숲 그래서 뭐 치킨 숲 무슨 이렇게 해서 바쁜 엄마 아빠가 그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났지만 여성들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어요. 대부분의 여성들은 나도 내가 하나의 노동자로서 임금을 받고 일을 하고 나의 경력이 있고 이런 경제적 경험과 정치적 경험이 이제 수렴되면서 이제 60년대에 여성 권리에 관한 여성 인권에 관한 뭐 이제 페미니즘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큰 변화는 이제 전쟁을 겪고 여성들이 이제 내가 무슨 가정에서 한국식으로 말하면 현모양처로 살 필요가 없구나. 다른 삶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면서 이제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그 얘기는 전통적인 어떤 식사 제공자로서 여성의 역할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진 않았죠. 그럼 아침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급하게 뭐 그냥 슈퍼마켓에서 사온 하얀 빵을 대충 토스트에 구워서 토스트기라고 하는 거 있죠. 그죠? 토스트기가 우리에게 전기밥솥이 있는 것처럼 미국의 거의 100% 모든 가정에는 토스트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호텔 같은데 조식 이렇게 먹으러 가면 빵 2개를 이렇게 살짝 누르면 시간 뭐 어느 정도 구워지면 똥 하고 올라와서 거기다가 이제 잼이나 버터 발라 먹고 이런 거 있죠. 그죠? 이제 그런 거. 집에서 한국에서는 엄마가 전통적인 가정에서는 밥을 하는 것처럼 여성들이 전통적인 가정에서는 빵을 구웠는데 오븐에서 그 일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 피곤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죠. 그게 아니라 마트에서 어디서 슈퍼마켓에서 대량으로 생산된 하얀 식빵 우리가 말하는 식빵 사다가 토스트기에 굽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잼과 버터를 발라서 그리고 오렌지 주스 한 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캠블 수프라고 하는 왜냐면 좀 약간 너무 차가운 콜드 음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뭐 국 이런 것 드시듯이 캠블 수프라고 하는 전형적인 어떤 미국의 노동계급의 편의식이라고 하는 거기서 캔을 또로로 돌려서 살짝 데펴서 수프 한 잔을 한 보울을 아이에게 먹여서 아이가 엄마 아빠가 바쁘게 아마 영화 같은 데 보면 아이를 학교에 드롭시켜주고 출근하는 맞벌이 부부가 이런 그림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뭐 그것들이 어떤 시원이라고 할까요?
이제 초기 어떤 모델 이런 것들이 이 영국의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관찰되는 거죠. 그래서 설탕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대중 식품을 통해서 이제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제 뭐 자본주의 이런 큰 얘기에서 조금 미시적인 변화, 비만율. 그러니까 설탕과 비만의 관계는 뭐 하여간 대부분의 경험적인 연구가 상당히 상관관계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설탕을 많이 먹으면 비만 해줄 확률이 높다. 상관관계 1은 아니겠죠. 1은 알겠지만 상당히 높은 다른 어떤 음식보다도 이제 그 가설이 많이 이렇게 입증된다고 할까요? 그래서 아까 뭐 1650년, 뭐 1700, 1800 몇 년 이렇게 나오죠. 설탕 소비가 점점 증가하고, 그리고 이제 비만에 관한 그런 통계를 잡은 시기가 아마 20세기나 들어와서 비만이라고 하는 게 현상이 된 거죠. 그 이전까지는 비만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그 개념 자체가 의학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은 늘 음식이 모자라고, 또 부자들은 넉넉히 먹고, 그러면 약간 풍채가 좋고 살이 찌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의 뭐 질병 코드로서의 비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새로운 현상이고, 20세기나 들어와서 그 현상을 기록하기 시작했고, 거의 비만율이 이제 40%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뭐 여러 나라의 통계를 봐도 설탕 소비량의 증가와 비만율의 증가가 굉장히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건 이제 현대인들에게, 그 산업사회에 살고 있는 한국을 포함해서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뭐 질병들이 있어요. 아주 일반화된 고혈압, 그죠? 아마 여러분의 부모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젊고, 그다음에 이제 뭐 신체적으로 아주 건강하기 때문에 별로 그런 우려가 없지만,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 요즘에는 사실 30, 40대에서도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도 굉장히 무서운 병이고, 그 유병률이 높은 병이죠, 그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더 극단적인 경우로 가면 좀 더 심각한 심혈관 질환, 뇌졸중, 소위 말해 중풍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 뭐 그다음에 이제 더 치명적인 심장마비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하나의 어떻게 보면 한 덩이의 병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서서히 고혈압과 당뇨 같은 거 진행이 되고, 고지혈증이 진행이 되고, 그것이 이제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지고, 뭐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 어떤 궤적에 굉장히 중요한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당뇨와 설탕, 비만 간에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다고 얘기를 해요. 그죠? 높다고 얘기를 하고, 뭐 이건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자료들을 가지고, 다른 분들의 글을 가지고 인용하고, 여기 간호학과나 아니면 보건 관련 학과의 전문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혹시 제가 좀 오류가 있으면 나중에 블랙보드에다가 오류를 시정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재미있는 표예요. 그죠? 1700년대부터 2002년도까지 영국에서의 자료인데, 자, 이거는 이제 설탕 소비량이에요. 설탕 소비량이 20세기 중후반부터는 약간 부침을 하고, 약간 완만한 감소세, 뭐 안정화, 뭐 이렇게 이제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쪽 표를 보면 성인의 당뇨가 94년도 2.4%였는데 당뇨 유병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청년들의 비만율, 16세에서 24세 비만율이 93년도에 6% 정도였다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 보통 청년들은 뭐 신진대사 이런 게 잘 되고 기초대사량이 많기 때문에
뭐 잘 먹어. 여러분들 막 많이 먹어도 별로 그렇게 살찌지 않잖아요. 아닌가요? 모르겠다. 요즘에 여러분들 또 과도하게 그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데 이 16세부터 24세라고 하는 굉장히 기초대사량도 많고 날씬한 그런 세대도 비만율이 빠르게 증가하죠, 그죠? 이거는 이제 성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리고 또 더군다나 아마 1972년도에 설탕에 관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이제 논문이 나오고 설탕 소비량은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감소화됐다고 뭐 딱 이 논문 때문은 아니겠지만 설탕을 많이 먹으면 좋지 않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비만율이 올라가고 당뇨의 유병률이 증가한 거는 약간의 지체 현상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설탕을 좀 덜 먹기 시작해도 그것이 전체 인과학적으로 보면 일정하게 관성에 의해서 그 이미 먹었던 설탕에 의해서 이제 비만율과 그다음에 당뇨 유병률이 계속 증가하더라. 뭐 이런 이제 그런 표예요. 그래서 이게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대중화되고 누구나 다 맛있게 행복하게 먹던 설탕이 이제는 비만과 더 나아가서는 당뇨, 그리고 비만 당뇨면 사실은 다른 이제 심혈관 질환과의 위험이 점점 높아지는 그런 공공의 적처럼 여겨지게 됐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미국의 경우도 보면 이제 비만율을 보면 대체로 연령대로 보면 50대, 60대 요 나이대가 비만율이 높죠. 그것은 모든 사회에서 대부분 이제 중노년들이 비만율이 높은데 이제 젊은 층에서도 세계에서 미국의 비만율이 가장 높죠. 가장 높죠. 그거는 뭐 모든 자료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관계를 보면 이 빨간색이 미국의 비만율 40% 이상. 근데 더욱 놀라운 거는 비만율은 이제 소위 말하면 BMI 지수, 그 키를 몸무게 제곱으로 나눈 거죠, 그죠? 키를 몸무게 제곱으로 나눈 비만율이 BMI 지수가 한국은 25 이상을 비만으로 규정을 해요. 그런데 국제 통계나 미국은 30 이상을 비만으로 하거든요. 한국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까다로운 거고, 그래서 이제 뭐 한국의 이제 보건학이나 의료학에서는 동양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살이 쪄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더 엄격한. 근데 어쨌든 미국은 조금 관대한 30 이상만을 쳤는데도 40%가 비만으로 그룹핑이 되는 거예요. 카테고리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40%가 BMI 지수 30 이상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 변화가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루어졌어요. 제가 처음에 유학을 가서 80년대 중반 요맘때만 해도 뭐 요 정도였는데 그 사이에도 제가 갔을 때도 미국에 처음에 갔을 때 보면 굉장히 상당히 풍채가 좋으신 분들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마 더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정제된 설탕 소비량이 이게 색깔이 아마 잘 약간 헷갈리는데 요게 정제된 설탕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시드니 민츠가 생각했던 카리브에서 만들어지던 설탕의 소비량은 아까 연구에서도 그랬지만 서서히 안정화되거나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이게 아마 그리고 이제 이게 1970년대 이후로 일종의 대체당으로 등장한 것이 액상과당, 옥수수에서 추출한 설탕보다 훨씬 당도가 높고 또 값이 싼
HFCS, 하이 프럭토스 콘 시럽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액상 과당,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 좀 값싼 탄산 음료 이런 데 보면 콜라 같은 데도 설탕 조금 들어가고 아니면 설탕이 아예 안 들어간 콜라도 있고 설탕 플러스 액상 과당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조금 이제 비싼 이제 음료는 다른 당들, 아스팜탄이라든지 뭐 하여간 뭐 이런 올리고당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비싼 대체 당들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미국에서는 설탕의 소비가 감소하면서 혹은 설탕이 몸에 좋지 않다. 설탕이 비만의 원인이다 이렇게 되면서 액상과당이 적극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해요. 근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건강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우려도 있지만 원가 절감, 훨씬 조금만 사용해도 혹은 비용을 덜 들여도 단맛을 낼 수 있게 되면서 소위 말하면 뭐 가장 대표적인 탄산음료인 콜라 같은데 액상과당이 적극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제 액상과당의 위험에 대한 또 그런 문제 제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돼요. 오히려 더 설탕보다 몸에 해롭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사실 미국의 중고등학교 일부 주에서 이제 설탕세를 붙이고 그 다음에 학교 캠퍼스 안에 그 학교 교정 안에 자판기에서 이런 탄산음료를 없애고 이런 정책들을 시행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액상과당이 청소년들의 비만에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제 액상과당의 사용량도 좀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대체당.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도 설탕 소비량이 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약간 선정적으로 당 소비량의 감소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하나는 제로 음료, 제로, 그죠? 그래서 스테비아라든지 뭐 수크랄로스인가요? 뭐 이런 것들을 사용이 증가하고 또 하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메리카노를 이제 아메리카노는 설탕이 안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설탕 소비량이 줄었다. 보건당국이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막 기뻐한다. 뭐 이런 뉴스들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정확히 당 소비량이 그렇게 많이 줄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과일 주스. 정말 그 과일 주스는 거의 설탕 덩어리라고 혹은 뭐 당 덩어리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오렌지 주스나 이런 것들 아마 꼭 마실 때 성분표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 다양한 당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과일을 주스로 그러니까 집에서 짜는 거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죠? 착즙기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일반 시장에서 판매하는 굉장히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주스류 이런 것들은 거의 뭐 설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가당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주스, 과일 주스의 소비량은 비교적 안정적이다. 뭐 이런 식의 표를 가지고 당류와 비만의 관계에 대한 표를 보여주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미국에서 비만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특히 당과 관련된 그런 논의들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디에 있을까? 이게 이제 위에 있는 표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당류, 설탕을 포함한 당류의 소비량이고 아래 표는 비만율과 관련된 그런 이 OECD의 자료예요. 그래서 설탕을 혹은 당류를 가장 많이 먹는 나라는 역시 미국, 브라질, 호주, 아르헨티나, 이런 멕시코 이런 나라들이고 특히 미국에서는 전체 당류 소비량의 절반 정도는 액상과당으로 지금 고동색이라고 할까 오렌지색 부분이 액상과당인데 미국은 액상과당이 굉장히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식품 산업, 가공식품 혹은 뭐 초가공식품에 액상과당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이제 일부
국가들은 그냥 설탕을 더 많이 먹고,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설탕 소비량, 당 소비량이 굉장히 낮은 편인데 액상과당의 비율이 높다. 한국은 여기 있네요. 한국 여기 있고, 한국과 일본 여기 있죠. 그 세계 평균치보다 당 섭취량이 약간 많은 정도 이렇게 돼 있어요. 비만율을 보면 미국, 칠레, 멕시코, 뉴질랜드, 헝가리 이런 국가들이 사실은 되게 아래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이런 국가들이 설탕 소비량도 굉장히 많은 나라들을 그래서 뭐 이걸 아마 좀 더 엄밀하게 이 실제 원 자료를 가지고 아마 상관관계 같은 거 분석을 해보면 굉장히 상관계수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거는 직관적으로 대체로 설탕 소비량이 많은 혹은 당 소비량이 많은 나라들이 대체로 비만율이 높더라. 그리고 한국과 일본은 이제 바닥에 있죠. 그래서 설탕 소비량이 모든 걸 설명하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설명력을 가지고 아마 그 밖에 총 칼로리라든지 뭐 이런 것도 또 중요할 테고 뭐 이제 운동량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변수가 비만율에 영향을 끼치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표를 통해서도 설탕의 어떤 의도치 않은 그죠? 설탕을 처음에 대중화시킬 때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했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비만이라고 WHO에서 비만을 질병이라고 이제 규정을 했죠. 비만이라고 하는 그런 질병을 낳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설탕 소비량 뭐 이거는 이제 그 전에 표를 통해서도 우리가 식품별로 어떻게 소비되는지를 봤지만 1950년대 이후로 설탕이 굉장히 빠르게 꾸준히 증가해 온 것을 알 수가 있죠. 1953년 여기가 있네요. 이건 뭐 내가 만든 표는 아닌데 1953년에 왜 갑자기 설탕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을까요? 설탕. 우리나라에 설탕이 처음 들어온 건 언제일까요? 잘 몰라요? 네. 1953년이면 한국 역사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예, 그렇죠. 맞아요. 한국전쟁이 끝났죠. 그리고 PL480 기억나시죠? 미 공법 480조에 의해서 소위 말하면 세 가지 하얀 먹거리가 혹은 농작물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죠? 설탕, 그리고 면화 이 세 가지가 한국에 들어오고 한국의 300산업, 제일제당, 제일제분 뭐 이런 식으로 300산업이 발달하게 되고 한국인들은 그 전까지는 그렇게 먹지 않던 밀가루를 많이 먹게 됐다. 또 설탕을 귀중품인데 어마어마한 귀중품인데 설탕을 점점 많이 먹게 된 거죠. 그래서 일제시대 때 처음 설탕이 들어왔지만 일제시대 때는 굉장히 중요한 귀한 배급품이었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동남아시아에 사탕수수밭을 만들게 되면서 일본 국민들이 설탕을 먹게 됐고 그 일부가 이등 국민이라고 하는 조선의 이제 식민지 백성 신민들에게 배급제로 일부 이렇게 공급이 됐지만 여전히 귀한 식품이었고 1953년 이후로 미국의 식량 원조 프로그램을 통해서 설탕이 들어오게 되면서 한국인들이 설탕을 이제 적극적으로 접하게 되고 한국에 있었던 제당 산업들, 제당 기업들이 이제 처음에는 원조물을 통해서 나중에는 세계 시장에서 원당을 사다가 그것을 정제해서 설탕을 판매하는 그래서 급격하게 70년대에 설탕 산업이 발달하게 되고 저도 기억이 나요. 70년대, 80년대에 추석 설 선물로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게 설탕이에요, 설탕.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 한 20kg, 5kg부터 20kg짜리 누런 봉투의 설탕을 명절 때 선물로 주고받는 그런 문화가 있었고 내가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다락에 있었던 설탕을 제가 밤에 몰래 이렇게 가서 설탕을 퍼서 먹고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간식 좀 특별한 간식으로 제가 그 당시에 국민학교였죠 초등학교 이럴 때 먹던 게 하얀 식빵에
설탕물을 좀 걸쭉하게 타서 이렇게 설탕에 찍어 먹던 그 추억이 있어요. 문득 군침이 도는데 이번 주말에 한번 다시 먹어볼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계속해서 설탕 산업이 발달하고 그다음에 설탕 소비가 증가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설탕을 1년에 거의 한 25kg, 25kg면 굉장히 많은 거죠. 그죠? 여러분들, 보통 요즘에는 그 마트 같은 데 가면 쌀포대 한 10kg 단위, 5kg 단위, 10kg 단위, 뭐, 옛날엔 40kg 한가마였지만 지금은 그렇게 쌀 많이 먹는 사람 없죠. 근데 어쨌든 쌀 20kg 푸대는 꽤 무거워요. 20kg면. 그죠? 근데 우리가 설탕을 20kg, 25kg 먹는다? 나는 뭐 1kg도 안 먹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지금 내가 설탕을 이렇게 퍼먹진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는 물론 이제 가공식품이죠. 가공식품.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보통 모르게 여러분들이 먹는 다양한 무슨 달달한 커피, 아메리카노 제외하고 달달한 커피, 그 다음에 무슨 주스류. 하다못해 뭐 지금은 약간 좀 사그러든 것 같지만 한동안 과일 주스가 유행했던 데가 있죠. 그래서 과일 주스를 직접 갈아서 주는. 그런데 그때 얘기하지 않으면 항상 시럽을 넣어주죠. 그죠? 시럽을 넣어줘요. 그래서 시럽을 넣지 말라든가 아니면 시럽을 반만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야 조금 당도를 낮출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과일에서 그렇게 단맛이 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근데 물론 이제 요즘엔 스테비아 토마토 뭐 이런 거 여러분들 아마 드셔보셨나요? 스테비아 토마토? 그래서 아예 그냥 그 대체 당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사용을 해서 저도 한번 우연치 않게 스테비아 토마토라고 하는 것을 샀다가 사실은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막 부자연스럽다가 맛이 불편해서 좀 먹다가 그냥 대충 버렸는데 그 단 것에 대한 이제 사람들의 어떤 선호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음식이 달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탕이 나쁘다고 하니까 그 대신에 이제 다른 대체장들을 활용해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한국인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당 소비의 증가는 꾸준히 적어도 이제 산업화 자본주의 발전 이런 과정에서 나타나는데 그것은 식품 산업의 발달, 가공식품의 증가 이런 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고 정말로 당이 안 들어간 어떤 형태의 당이 안 들어간 그런 음료를 찾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나요? 두유. 당이 어떤 형태에도 당이 또 들어가지 않는 두유를 찾아서 제가 이제 대형 마트에 가서 수십 종의 두유들 다 이렇게 이제 한번 봤어요. 딱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우리의 좋은 친구이자 라이벌 연세두유. 연세두유에 그 두유가 여러 가지 검은 콩두유, 무슨 두유, 뭐 우리 콩두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딱 한 종류가 한 상품이 어떤 형태의 당도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근데 다른 일반적인 대기업 두유들은 뭐 무설탕하지만 사실 이렇게 들여다보면 다양한 형태의 다른 당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대 파이팅 뭐 이렇게 그런 농담을 제가 연대 교수 만나서 한 적이 있어요. 자, 비만율,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게 이제 체질량 지수이고 체질량 지수가 BMI 지수가 한국의 경우에는 25인 여러분 한번 다 계산해보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신체 검사나 혹은 뭐 건강 검진 받으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키 몸무게 이런 걸 재고 BMI 지수를 계산하죠, 그죠? 25인 이상. 25면 굉장히 좀 엄격한 것 같아요. 네, 엄격한 것 같아요. 그리고 23 이상이면 한국에서는 과체중이라는 표현을 써요. 과체중. 네, 과체중. 저도 이제 어느 날 정상이었다 갑자기 이제 과체중이 됐다고 해서 깜짝 놀라서 보니까 이건 좀 너무한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쨌거나
25라고 하는 굉장히 국제적으로는 엄격한 비율을 가지고 이제 볼 때 뭐 한 최근 자료를 보면 30% 이상이 비만이다. 이건 내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여기서 잠깐 그 사회적 구성주의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얘기하고 싶어요. 사회적 구성주의 혹시 들어보면 계세요? 사회적 구성주의 뭐 미디어에서도 많이 쓰고 뭐 여러 미디어 학부 아니면 사회학 이론 뭐 이럴 때 사회적 구성주의라고 하는 거는 어떤 현상이 인식되고 의제화되고 혹은 뭐 공론화되고 이런 것들은 그 관련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에 의한 결과다. 이런 거칠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사회적 구성자들은 실체는 없고 그 실체를 둘러싼 해석과 논의와 담론들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극단적인 사회적 구성주의자들이 비만을 볼 때 비만은 없어. 그거는 사람들이 막 만들어낸 이런 것이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비만이라는 실체가. 근데 약한 사회적 구성주의는 보면 그 실체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것들이 정말 사회적 의제화되고 뭐 이렇게 제도화되는 거는 그 관련 행위자들의 다양한 논의와 경쟁과 때로는 타협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과학사회학이라든지 의료사회학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최근에 많이 하는데 가장 아마 건강과 관련된 두 가지 이슈가 이 비만율하고 고혈압이에요, 고혈압. 그래서 고혈압 같은 경우도 일부 이런 이 의학의 어떤 음모론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고혈압이 한 10년 전만 해도 그 기준이 180이었다고 해요. 180. 180. 수축기라고 그러나요, 그걸? 맞나? 근데 어쨌든 예를 들면 지금 현재는 120에 80. 120에 80을 정상혈압이라고 하고 그거보다 높으면 이제 뭐 경계, 위험, 뭐 그래서 고혈압 이렇게 이제 있는데 꾸준히 고혈압의 기준이 엄격하게 이제 됐다는 거죠. 120에 80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특히 나이 든 사람은 달성하기 어려운 혈압인데, 갖기 어려운 혈압인데, 이제 그걸 이제 사회적 구성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제 제약회사라든지 의료인이라든지 혹은 미디어라든지 건강 관련 뭐 통계 이런 사람들의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게 환자를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140, 얼마 전까지 140이었는데 120으로 내려왔고 그 한 10, 20을 내리면 환자 수가 수십만, 수백만,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명이 늘어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제약회사의 매출이 얼마가 올라가고 이런 식의 이제 이 사회적 구성주의적으로 설명을 하기도 해요. 뭐 이제 그건 하나의 가설이죠, 사실은. 마찬가지로 비만율도 그러니까 비만율을 30으로 하느냐, 25로 하느냐에 따라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멀쩡하던 사람이 비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일종의 이런 의료화, 일종의 의료화라고 하는데 예컨대 임신과 출산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것을 하나의 환자로 임산부를 환자로 이제 규정하고 그에 따라서 의료적인 개입이 들어간 것 이런 것들 그다음에 비만도 똑같은 체중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이 그 전에 BMI 지수가 기준이 30이었을 때는 멀쩡한 사람이었다가 갑자기 5를 낮추면서 당신은 비만이고 그에 따라서 뭔가 이제 그 뭐 체중도 빼야 되고 잘못하면 약도 먹어야 되고 이제 이런 식의 그래서 그런 이제 설명으로도 이제 약간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의료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임상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혈압이나 비만에 관한 여러 가지 기준들이 만들어지지만 그것을 100% 그냥 왜냐면 이제 여러 가지 그 가설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뒷받침되고 이런 것들인데 그 과정 자체가 명백한 그러니까 100% 과학이라고 하는 건 없거든요. 과학사회학 쪽에서도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의료학이라고 하는 것도 사회적으로 다양한 가설들이 경쟁하고 그것들이 어떤 가설이 이제 지배권을 갖느냐 혹은 헤게모니를 갖느냐는 것은 다양한 사회 집단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뭐 그래서 이제 그런 비판을 하기도 해요. 한국의 비만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비판을 하고 이런 것들이 예컨대 다이어트 산업의 어떤 이해를 반영한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도 이제 있기도 해요. 어쨌거나 과체중 비만 이런 것들을 다 포함했을 때 뭐 이렇게 30% 이상이 비만이다. 그리고 연령대별로 보면 이제 20대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다이어트에 대해서 신경을 막 써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모르겠어요. 하여간 제가 외국의 이제 학자, 그 전에 세계 슬로푸드 창시자 칼로스 페트린이라고 하는 사람을 모셔다가 이제 고대에서 강연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슬로푸드를 굉장히 강조하는 분이고 그런데 그분이 한국에 와서 이제 슬로우 시티 이런 거 이제 선정 사업도 하고 순천 뭐 전라도 지역도 이제 구경도 하고 그 지역 음식도 먹어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고대에 와서 강연을 했는데 그게 그분이 한국에 와서 굉장히 이제 인상적인 게 하나는 한국 사람들이 너무 날씬해서 놀랐다는 거예요. 너무 날씬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탈리아 사람도 아마 비만율이 통계 한번 찾아봐야겠네. 높은가 봐요. 근데 칼로스 페트리니는 검색해보면 사진 같은 거 나오겠지만 굉장히 뭐 하여간 멋진 이탈리아 남자고 뭐 하여간 그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로컬 푸드의 중요성 뭐 이런 걸 얘기 막 하고 그러는데 슬로우 푸드의 중요성 이런 걸 얘기하고 그러는데 배가 너무나 복부비만이 심각한 복부비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좋은 얘기를 하는데 조금 허리 사이즈를 줄이면 더 근데 그분이 어쨌든 한국에서 굉장히 날씬하고 왜 한국인들이 날씬한지를 알겠다. 자기가 전라도 지역의 여러 지역에 가서 소위 말 한식이라고 하는 것을 먹어봤더니 너무너무 건강하고 다양한 음식. 그러니까 이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순천 이런 지역에서 뭐 전통적인 밥과 뭐 이제 생선과 나물과 막 한상 떡 부러지게 먹는 그러니까 그러나 당류나 지방류 이런 것들이 낮은 그런 전통 밥상을 먹어본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한국 음식에 대해서 감탄을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음식을 먹으면 이제 많이 먹어도 살이 찔 것 같지가 않고 자기처럼 와인을 좋아하는데 와인과 치즈를 계속 먹으면 이렇게 된다면 이제 나중에 끝나고 나서 같이 회식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농담 삼아 했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이제 그런 한편으로는 의료적 관점에서 비만에 대한 혹은 비만이 가져올 수 있는 건강의 위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공부도 하고 이렇게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과도한 어떤 뭐 우려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사회적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하루아침에 비만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제 굉장히 다양한 행위자들에 의해서 그 과정이 이렇게 필터링이 되고 어떤 정책이 나오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자료에 의하면 이제 비만도 증가하지만 고도 비만도 증가한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고도 비만은 BMI주 30을 지금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엄격한데 30 이상인 사람도 이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이거는 여러분들 익숙하게 보셨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일종의 뭐 사회학적인 그러니까 비만에 관한 이제 설명은 뭐 설탕과 뭐 다양한 이제 먹거리 관련된 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비만, 그러니까 설탕, 가공식품 이런 게 유일한 원인은 아니겠죠. 비만에.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여러 요인 가운데 하나이다라고 생각을 할 때 이제 우리가 무엇을 먹는가를 결정하는데 이런 큰 구조가 그 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소위 말하면 기업 식량 체제, 거대한 기업들, 초국적 기업들이 어떤 판을 까는 거죠. 우리가 텃밭을 짓고 무슨 스스로
이렇게 자급자족하는 사회가 아니고 대부분 다 시장에서, 마트에서 음식을 사 먹는데 그게 그냥 텅 빈 공간에 개별적인 행위자들이 뭐 딸기도 팔고 콜라도 팔고 이게 아니라 몇몇 거대한 기업들이 전체 판에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구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뭐 네슬레, 코카콜라, 펩시코, 켈로그 뭐 이런 나농 이런 회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식품 생산과 유통에 깊이 관여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운영되거나 그 큰 브랜드 안에 있는 작은 서브 브랜드들이 다양한 가공식품들을 만들어내고 우리는 선택의 자유를 느끼겠죠. 그렇죠? 여러 가지 수십 종, 수백 종의 이제 맛있는 가공식품들이 있고 그것들을 이제 선택해서 사 먹고 그 결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양한 이제 가공식품, 당류를 포함한 이런 것들을 먹게 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일종의 먹거리 주권, 내 몸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가질 것인가,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가 쉽지 않은 거죠. 그죠? 그냥 가장 편하게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마트 가서 그냥 1+1 뭐 그다음에 맛있는 달달한 콜라 세일하니까 막 12팩 사다 놓고 그다음에 이제 맛있는 과자, 요새 과자 얼마나 맛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 먹는 것. 그죠? 가면 이 초가공 식품, 뭐 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식재료를 알 수 없는. 그래서 아까 동영상에서 본 처음에 비가공식품, 자연식품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초가공식품들은 도대체 그 재료나 성분이 뭘까 알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은 뭐 좀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의 정보는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 각 뭐 상품들마다 열량 같은 것도 소비도 있고 뭐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이런 것들도 표시돼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밀가루, 설탕 뭐 이런 것들 원산지 같은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보고 아 이렇구나. 아 그래도 맛있으니까 먹어야지 이렇게 먹는 게 중요하지. 아이 상관없어. 나는 불멸의 존재야. 난 그래서 열심히 먹고 즐겁게 살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태도나 이런 것과 관련되는 것이고. 자, 이제 그 약간 교과서적으로, 교과서에 나오는 가공식품. 약간 아까 그 동영상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일반적으로 요즘에 얘기하는 것들하고는 좀 교과서는 다른 것 같아요. 가공식품에서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을 보존과 처리가 편하도록 인공적인 여러 방법으로 처리하여 맛과 저장성을 높인 식품이다. 자연식품보다 미생물의 발육이 어렵게 되어 오래 보존할 수 있고 맛을 다양하게 낼 수 있다. 하지만 식품 원료의 맛과 비타민, 필수 아미노산의 영양소를 떨어뜨리는 단점도 있어 가공식품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좋지 않다. 이렇게 이제 아주 기본적인 개념을 얘기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이런 가공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 식품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좀 분해한다 그럴까요? 그 요소들을 분해해 보면 대개는 농산물을 원재료로 써요. 그래서 이제 재료가 되는 거죠. 그 재료를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가공, 조합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역시 들여다보니까 밀, 그 다음에 옥수수, 그 다음에 설탕이 아마 3대 원료이고 거기에 다양한 식품 첨가물들만 가지고 정말 수백 수천 종의 우리가 맛있다고 느끼는 그런 가공식품들을 만드는 거죠. 이것은 이제 제가 좀 강조했던 그 소위 말하면 로컬 생산지와 소비지, 생산자와 소비자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다 사라지게 되고 알 수가 없죠. 알게 되고 그리고 스케일로 보면 전 지구적인 거죠. 그죠? 그래서
뭐 미국에서 나는 밀, 뭐 그다음에 또 아이오와에서 나는 옥수수, 그다음에 어디 남미에서 온 설탕 이런 걸 가지고 조합을 해서 뭔가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식품 첨가물을 가지고 만들어서 그다음에 이제 슈퍼마켓이나 대형마켓에 쫙 풀어놓으면 우리는 그냥 수동적 소비자로서 이제 밤에 텔레비 볼 때 먹기 위해서 과자를 잔뜩 사다가 먹으면서 소파에 앉아서 그렇게 먹는다. 식품의 불투명성. 투명하지 않죠. 사실 들여다봐도 사실은. 왜냐하면 주요한 것들만 표기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전체 먹거리, 그 간식거리, 가공식품의 어떤 정체를 알기가 어렵고 불가지성, 잘 알지 못한다는 거죠. 이런 것이 증가하고. 착향료, 향, 착색료, 산화방지, 방부제 등등. 그리고 점점점 이제 광고가 중요해지는 거죠. 우리가 잘 모르는데 우리가 모르면 정보, 인포메이션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음식, 이 식품은 도대체 그 정체가 뭘까? 그에 관한 정체를 해보야 되는데 좀 어렵죠. 근데 그 대신에 편리하게 막 광고를 통해서, 그죠? 막 밤 10시에 어마어마하게 맛있는 막 이런 거, 음료나 이런 것들을 광고하게 되면 그 광고에 따라서 내가 갑자기 막 동하고, 음식이 동하고, 이제 그런 이제 일종의 이미지 자본주의가 굉장히 중요한 작동 기제, 이 전체 시스템에 대미를 장식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럼 식품 첨가물은 뭐냐? 식품을 제조, 가공, 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 단맛을 낸다든지 착색, 색깔을 낸다든지 표백, 깨끗하게 맑게 색깔을 지운다든지 또는 산화 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식품위생법에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요. 보존료, 방부제, 미생물의 증식에 의한 부패나 변질을 방지하여 저장 기간 늘리는 식품 첨가물, 뭐 소르빈산, 저는 문과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 잘 알아서 들으세요. 소르빈산, 안식향산, 산도 조절제, 식품의 산도, 알칼리도를 고결 방지제, 뭐 이런 것들, 소포제, 거품 생성을 방지하고, 산화 방지제, 산화로 인한 식품 이런 것들, 표백제,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과 아까 이제 그런 가공식품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된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사망 원인 같은 것들을 보면 암은 약간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과연 우리가 모든 생활이나 식습관 이런 것들 관리했을 때 암이 안 올까?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어떤 좀 대체의학 하시고 이런 분들은 암도 결국은 사람의 생활 습관과 음식에 따른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지만 뭐 그것을 상관관계를 왜냐하면 이제 너무너무 생활 관리를 잘하고 뭐 하여간 뭐 담배도 안 피고 뭐 이런 분이 갑자기 폐암에 걸려서 돌아가고 이런 경우를 제가 보니까 약간 이거는 운명론적으로 저도 나이가 들면서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 밖에 심장 질환이라든지 뇌혈관 질환, 당뇨, 뭐 이런 것들은 고혈압성 질환 이런 것들은 다 상당한 정도 먹거리와 관련되어 있고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의사협회에서 전화가 왔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고 있다고 그렇게. 그래서 이런 질환들은 여러분들이 먹는 것과 깊이 관련돼 있고 특히 여러 가지 이제 뭐 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초가공식품 아까 처음에 동영상에서 본 다양한 식품 첨가물과 이런 것들이 들어간 것 혹은 이제 뭐 당 이런 것들과 밀접히 관련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너무너무 건강하지만 여러분들 부모님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분들 보면 대부분은 다 굉장히 많은 약을 드시고 그리고 그 약이 대개는 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거 관련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이제 중풍으로 이제 한 10년 전에 쓰러지셔가지고 제가 이제 사실은 많이 회복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한쪽 팔 다리가 불편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주말에 이제 돌보고 어떻게든지 뭔가 좀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이제 워낙 연로하시기도 하고 뭐 워낙 풍을 세게 맞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완전한 복원은 굉장히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 뒤늦게라도 이제 제가 뭐 하여간 좋은 먹거리 막 이런 것들을 막 나름대로 주말이 되면 레시피를 짜서 뭐 채소와 뭐 적절한 단백질 뭐 이렇게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전 예방이 중요하지. 일단 한번 그렇게 크게 뇌혈관 질환이 오고 난 후에는 이제 돌아갈 수 없어요. 비가역적이란 말을 이때 써야 될 것 같아요. 비가역적인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젊잖아요. 젊고 지금부터 좋은 식습관을 잘 들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50, 60 됐을 때 큰 차이를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 간에. 그리고 약간 잔소리지만 사회가 되게 냉정해요. 사회가. 그래서 학교에서는 좀 아프면 그냥 선생님이 좀 이렇게 인정해 주기도 하고 무슨 뭐 공결 처리도 하고 그러지만 사회에서 직장 생활하다 아프잖아요. 하다못해 대학 교수들도 제가 보면 저랑 입사 동기 이런 분들 보면 그 가운데 꽤 적지 않은 분들이 중간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특히 뭐 이제 심장마비라든지 중풍 이런 걸 통해서 뇌졸중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교직을 잡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제 한두 학기 휴직하고 뭐 한 학기 정도 같은 과 교수님들이 좀 도와줘서 이렇게 하다가 이게 이제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퇴직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회가 냉정하고 여러분들 건강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의 어떤 미래하고도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이제 이런 질병들을 유념하고 먹거리와 관련해서도 좀 진지하게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설탕 산업 이런 구조적인 변화와 관련된다는 얘기. 자, 그러면 실제로 이런 설탕 옛날에는 원조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뭐 7, 80년대 이후에는 세계 무역 시장을 통해서 원당이 들어와서 제당 회사들, 제일제당, CJ 뭐 이런 데서 이제 당을 정제해서 그럼 어떤 유통 경로를 거치는가? 이거는 이제 지도 학생이 이제 석사학위 논문을 썼던 데서 발췌를 한 거예요. 당류 제조업체, 뭐 제일제당 이런 데서 과자, 빵, 음료, 아이스크림, 기타 당류 가공식품 기업에 공급을 하겠죠. 그렇죠? 공급을 하죠. 그리고 도매와 요식 조달업자에게 가고 직접 소매로 가기도 하고 소비자가 이렇게 먹는 뭐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이 부분은 잘 못 보죠, 그죠? 그냥 과자, 빵, 음료, 아이스크림, 기타 당류를 먹거나 아니면 요식 조달업자, 이거는 이제 근데 카페에서 달달한 디저트를 먹기도 하고 제과점에서 케이크를 사서 맛있게 먹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도 그래서 그런 행위들이 결국은 설탕을 먹는 행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최근 통계가 없는 게 아쉬워요. 근데 어쨌든 2010년과 14년 보면 일일 섭취 당류가 2010년에 비해서 14년도에 더 증가했어요. 지금은 어떨지 궁금한데 어쨌든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뭐 4년 전에 비해서 설탕 소비량이 감소했다. 이건 좋은 신호인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그 70g 가운데 42.1g이 가공식품을 통한 그런 거예요. 그죠? 대부분 한 뭐 60% 정도 우리가 이를 섭취하는 당류의 60% 정도는 우리가 모르게 가공식품을 통해서 섭취한다는 거죠. 좀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가장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연령대에 따라 다른데 일단 연령대에 따라 다른데 12세에서 18세, 19세에서 20세 사이가 가장 음료수를 통한 아니면 당류 소비가 많아요. 최근 뉴스 아까 말씀드린 거기서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국인들의 당 소비량이 감소하고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당 소비가 감소했는데 유일하게 증가한 게 중고생 연령대의 여성이에요. 여학생들 당뇨 소비가 증가했더라고요. 그 원인에 관해서는 기사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분석은 뭐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10대 여성들의 당 소비는 증가했더라고요. 최근 4년 동안의 변화, 다른 연령대는 다 감소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연령대가 이제 굉장히 그 음료수를 통한 당 소비가 많고 그 가운데서도 특히 이제 과일 채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과일 채소, 음료. 그 여러분들이 무슨 뭐 딸기 주스, 오렌지 주스 이런 것들 마실 때 그 안에 상당량의 당이 들어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유를 내 몸을 생각해서 내가 두유를 먹는다고 해도 당류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물론 가장 큰 비율은 이 젊은 층에는 탄산음료이긴 하지만 탄산음료에 못지않게 혹은 특정 연령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과일, 채소, 주스죠. 주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흔히 주스를 그냥 아주 그냥 과일을 그대로 착즙을 한 그런 걸로 생각하지만 일반적으로 마트에서 파는 주스는 가당을, 설탕을 많이 타고 또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한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생각하면서 마실 필요가 있겠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